네, 요즘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조어, 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패닉 바잉, 급하게 산다라는 얘기죠. 예, 영끝은 대출을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제 IPO 하는 종목에도 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패닉 바잉은 사실은 뭐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나만 소외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좀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에서 사실 30대가 부동산 아파트를 이제 패닉 바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신용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금리가 제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거시경제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잠깐 제가 뭐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영끌, 패닉 바잉, 뭐 이런 거. 실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이제 30대가 많이 진입을 했습니까? 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예, 네.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통계만 본다면 적어도 전국 단위로 본다면 40대가 제일 많은데 네네. 예.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30대가 가장 주택시장에서 적극적인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네. 세력이다, 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30대의 전체 주택 그 순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더니 한 22% 정도. 근데 40대가 21%니까 30대가 사실상 지금 전 세대를 걸쳐가지고 가장 많은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세대라 볼 수 있는데, 특히 더 놀라운 건 사실 그 세대 구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1,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게 30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70년대 태어난 X세대라든가 네네. 6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는 그보다 세대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네. 결국 인구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숫자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 30대가 저렇게 사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주택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특히 수도권 서울을 놓고만 네. 본다면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이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게 최근 30대들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30대다. 그 돈이 30대 분들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데 근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주택 많이 관심 있고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주택만 사는 게 아니고 뭐 이거 주식을 게임처럼 좀 많이 사고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쏠림 현상 이거 조금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쏠림 현상 나와서 사실 그 뒤에가 그렇게 좋았던 경우들이 잘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걱정이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네네. 각 가게가 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집을 구입하면 요새는 네. 고정금리로 해서 장기 분할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전체 당신 소득 중에서 얼마를 이자나 원금으로 내고 있어요를 측정한 건데, 저게 100이면 25%. 네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저 돈에 내는 거니까 그것도 부담이 크죠. 근데 저 빨간 선 보시면 저게 서울인데 지금 130이 넘은 거죠.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지금 한 30% 이상을 집을 살 때 열심히 넣어야 지금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저게 보통 3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3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 시장에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주식 시장 참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30 세대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역사적인 평균의 레벨에 본다면 상당히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 적어도 서울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런던의 경험이나 홍콩의 경험이나 도쿄의 경험으로 보면 20대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졸업하면
이제 30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잣돈이 조금은 마련이 돼요. 많이는 못 마련합니다. 그렇죠? 월급을 모아도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외국은 전부 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99.9999%가 월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급여의 예를 들어서 아주 상당 부분 믿지 못할 정도의 많은 포션을 월세로 지불하면서 사는데 그 월세가 비싸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주변에서 많이 산다 이거죠. 위성 도시에 많이 삽니다. 그게 싸니까. 그다음에 출퇴근하는데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기차를 타고 예, 보통 그렇게 걸리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지에서 출근하는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죠? 경기도 그래서 수지 정도. 수지는 신분당선이라도 있죠. 네, 예.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30대들이 지금 주택을 좀 어렵지만 20년 상한, 30년 상한으로 먼저 좀 점유한다는 측면에서는 머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네. 이제 이게 바로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정말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네. 정부가 이 투기 과열지구 기준으로 해서 LTV 40%로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네. 이런 거 보면 30대 미만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부채가 23% 늘었습니다. 많이 늘긴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뒤지면서 정말 믿지 못할 숫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저 부채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어차피 장기 부채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걸 뭐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게 금리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의 내가 회사라면 저는 개인이지만 제가 30대의 개인이지만 저를 회사로 본다면 맞습니다. ROE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성장주시죠, 성장주. 성장주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런 30대 지금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거가 아니냐 아니면은 그러면은 서울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변두리라도 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월세를 살까요? 요새는 그보다 더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규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던 이유가 네네. LTV 기준으로 해서 한 40%또 뭐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20%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서 가계 신용 통계라든가 월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월별 부채 통계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다 보면 네네. 저희 폰트가 잘 안 보여서 그냥 말로 네네네.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가계 대출 잔액들이 한 23조 원, 24조 원 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네, 신용 대출.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인터넷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마이너스 통장 붐들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많은 자, 앞으로 곧 여기도 또 저는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쪽에서 너무 급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인간 증여성 거래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법정의 이자를 물지 않으면 증여로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지인들 간에 있어서의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현재 정부 정책 금리의 인하의 혜택은 분명히 우량한 차주들 입장에서 보시겠지만 영끌이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네네. 예, 그 힘들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이라든가 또는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금융권 대출들을 다양하게 조달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 그 우리 윷놀이 하다가 윷말을 잔뜩 올려서 가다가 한 번만 실수하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들 걱정이 이제 뭐냐면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고 더 그렇죠. 나가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자칫이라도 발생하면 제일 먼저 회수되는 게 사실 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한도 같은 게 제일 먼저 축소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 보니 최근에 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더 나가 이자 부담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의 가파른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 이걸 내버려둘 수가 없다 보니 끝없이 계속 규제가 나오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우리 홍춘욱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서 참 제가 만약에 30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우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소위 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거 간간히 조사하시는데 네네. 선진국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미리 하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뭐 땅 넓은 데와 그 나라의 이 경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이가 있고 문화에도 그렇죠. 차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제가 30대면 어떻게 했을까 참 고민이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예, 저도 뭐 젊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글로벌 투자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말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여러분이 우리 뭐 좋아하시는 미국도 그 사실은 그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밀레니얼 기존 세대가 사고 주택 있습니다. 판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도 올라가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로벌 투자 시장. 예, 전 뭐 이번에 잠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 방송 오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5%잖아요. 네네. 이게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네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은 전부 신흥국 일부밖에 없고 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더블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높죠. 국가신용등급보다 낮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 신용 정책 금리가 그러니까 저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지금 그림 보시면 잠깐 나왔지만 그 칠레라든가 뭐 호주, 체코 같은 나라들, 폴란드 같은 나라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뭐 저 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가 또 G10에 지금 들어가냐 마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금리의 레벨을 놓고 본다면 인하 여력도 있는 형편인 것 같고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국고채 5조를 이제 직매입하는 간접적인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말을 선언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양쪽 완화 비슷한 걸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도 이런 건 좀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 투자 전략을 이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지는 있잖아요. 예, 있다고 여지는 봅니다.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은 지속적으로 뭐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간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네.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뭐 질문을 어떤 걸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네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한국 주식만 올인하지 않고 네네.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나 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 분포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이 수익률 분포표를 보시면 이게 정규 분포, 종 모양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돼 있죠.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걸 저희들은 이제 쌍봉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안 좋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플러스 20%가 오른쪽 고점이고 네네. 왼쪽 고점 가장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은 이제 최빈 값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 아까 보셨지만 끝에 있는 100% 수익 이런 걸 놓치고 나면 사실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시장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그럼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네. 연평균 수익률은 8% 나올지 모르지만 그 8% 전후의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은 10년에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극단적 수익률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네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네네네. 우리들의 제일 걱정인 거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융자부터 투기적인 붐 또는 투기적인 징후들마저 보이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은 지금 고평가된 게 분명한데 주식시장을 버릴 수는 없다면 분산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최근 우리가 서학개미 이야기할 정도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환율이랑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이 수익률의 분포를 놓고 보면 알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닌 네. 그런 여건이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특히 이 그림 보시면 빨간 선이 달러의 값인데요. 달러 값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역관계인 완전 것 같은데요? 데칼코마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뭐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 성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는 걸 네네. 오늘 확인했잖아요. 이렇다면 분산을 하되 어떤 분산이 좋으냐면 신흥국 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 그리고 특히 달러 자산 쪽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달러가 약세일 때 네. 좋아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약세로 가는 건 뭐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요거 한번 계속 보여줘 보세요. 예. 그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내려갔죠. 네, 좀 내려갔는데 저거 보면 이거 더 내려가겠네. 뭐 그럴 이런 수도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6개월에서 1년은 조금 더 투자해 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처음 질문이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그랬을 때 네.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습니다라고 말한 게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쪼이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순간이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일단 미국의 재정 관련돼 있는 법안 문제라든가 네네네. 또 브렉시트죠. 오래된 이슈 때문에 네네.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도 트럼프 그렇죠. 바이든 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네. 항상 현직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미 대선을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네. 시장이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각 도박 사이트가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돈을 건 게 예, 최고죠. 도박 사이트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도박 사이트마다 좀 틀리지만 한 6개를 갖다가 합산해서 평균으로 내보면 한 6, 7% 포인트 앞서 있더라고요. 어떤 도박 사이트는 똑같이도 나옵니다. 어떤 무섭네요. 도박 사이트는 한 13%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네네.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네네. 현직한테 워낙 유리한 게임이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어디가 이긴다라고 베팅하지 말고 네. 제 생각엔 좀 분산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달러의 약세 가능성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여건이다라는 달러 걸 굉장히 약세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투자해 볼 만하고 좀 길게 봤을 때 그러면 그 와중에 어느 나라에 투자를 저는 만약 달러가 약세라고 네, 생각한다면 달러 약세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보는 거죠. 예, 산업국이 유리하죠. 신흥국 중에서도 네. 산업국가. 비달러 자산 중에 산업국가. 그게 예를 뭐냐면 들어서? 한국, 대만, 유럽인 거죠. 한국, 대만, 유럽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국가들이 유리하죠. 네네. 왜냐하면 원자재는 네네.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예. 대만이 조금 들어가 있고. 대만은 이제 TSMC 때문에 너무 급등했었으니까 최근 매력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뭐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더 볼 수 있고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유럽을 좀 보시라. 유럽 중에서도 선진국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근데 EAR이 무슨 뜻입니까, 대표님? 연구소 이름을 만들려니까 네, 귀인데요, 귀. 귀에 쏙 남는 걸 만들고 네. 싶어서 네, E가 이코노믹이고요. 네네. R은 리딩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경제랑 독서 관련된 연구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 독서하시면 좀 더 이렇게 경제 쪽에 좀 치우치셔가지고 네. 예, 부흥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